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검사 쪽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검사의 직무는 이제, 여러분, 요 표현도 사실 좀 의미가 있는 건데요. 검사는 공익이죠, 공익. 여러분, 검사는 공무원이니까, 검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공익의 대표자고, 뭐, 수사 공소제의 유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걸 좀 추적해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입니다. 부패범죄, 대통령. 2차, 요게 여기다가 붙여주고, 예외적 1차 수사권. 그러니까 부패범죄나 경제범죄만 예외적인 수사권이 있는데, 여기가 뭐 여담입니다만, 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범죄. 한동훈 장관 이거로 대폭 확대시켜놨죠. 이건 뭐 의미는 있는데, 이걸 뭐 시험에 나올까지 아니까. 아무튼, 부패범죄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중요한 범죄. 그건 제 생각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범죄가 이거랑 관련성이 있는 것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조문의 취지가. 근데 한동훈 장관 그렇게 안 보고 그냥 대통령 정하면 다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막 영을 정하고 있죠.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특히 요거 재판의 집행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거, 요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됐죠? 그리고 요거 2항이 신설됐어요. 법관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하고 자기가 공소 제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송치한 범죄만, 그러니까 2차 수사한 범죄 되는데 1차 자기가 직접 수사해서 공소 제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요 조문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차 수사권, 그러니까 다른 검사한테 공소를 제기해도 넘겨야 돼요. 자기가 수사해서 자기가 공소 제기가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1차 수사해서 보낸 거는 어떤 권한 남용 염려가 없으니까 그거는 자기가 수사를 2차 수사해서 공소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그림으로 보면, 자, A 검사가 만약에 바로 2차 수사했지 않습니까? 1차 수사, 예외적으로 1차 수사, 예외적으로 1차 수사했을 때, 이거를 자기가 직접 공소를 못하고 B 검사한테 넘겨서 B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한.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경찰이 1차 수사해서 검사한테 넘겼죠. 그러면 요 사건은 그냥 자기가 공소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경찰 1차 수사했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됐고요. 검사의 직무 됐죠? 넘어갈게요. 다음에 수사의 주체 됐고, 뭐 이건 다 앞에서 협력권, 중얼권 이건 다 이미 함 선생님이랑 공부할 거니까 2차 수사권밖에 없다는 거. 2차 수사권 보시면서 2차적 보안 수사 요것도 한번 나온 적 있죠. 보안 수사 요구할 수 있어요. 2차 수사권이니까. 그 다음에 일정 범죄, 요게 바로 지금 본 거. 경제범죄, 부패범죄. 요거 두 개는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자기가 개시한 것은 공소제기 못한다. 이런 것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 수업을 시작했는데, 공소제기는 직결심판, 여러분 직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20만 원 이하의 벌금,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 이런 경비 범죄에 대해서는 직결심판, 요거는 공소제기권한은 검사가 독점합니다.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직결심판의 경우는 요거는 경찰서장이 하고, 요것만큼은 경찰서장이 하는데, 나머지는 다 검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제기,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고, 두 번째, 다 한 거예요. 공소제기하면서 검사의 재량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재량권이 있으니까, 공소제기할 수 있어도 기소유예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할 수 있더라도 기소유예가 가능한 거야. 공소제기할 수 있다더라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기소 편의주의고, 편의가 재량이니까. 그 다음에 일단 제기했다가 응할 수 있죠. 바로 공소, 취소. 다 공부한 것들입니다. 앞에서 한 거니까 복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할 건 뭐냐면, 검사는 이제 공판에 들어가면 당사자입니다. 우리 당사자주니까. 당사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반대당사자예요. 반대당사자. 여기다 쓸게. 검사는 공판 절차에서 여기다 써볼까? 피고인의 반대 당사자입니다. 반대 당사자예요. 반대 당사자인데, 근데 민사소송이라면 당사자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형소송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요거죠. 그러니까 대립하는 반대 당사이면서 요걸 표현하는 게 당사자이지만 공익의 대표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검사의 객관 의무라고 한다는 거죠. 검사는 이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이겨야 돼요. 따라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 줘야 됩니다. 검사가 피고인을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래. 그래서 요거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도 수집 제출해야 돼요. 수집 제출합니다. 그리고 무죄 변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말했지만 검사가 무죄인 것 같아서 무죄 변론하려고 했는데 상급자가 야 쪽팔리니까 무죄라고 하지 마. 그냥 무조건 유죄라고 우겨라. 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외부조건은 인정이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근데 요거 2번은 가볍게 읽으시면 되고 사실 3번은 우리 나중에 할 건데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서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재심도 해줄 수 있고 비상상고 즉 구제를 해줄 수 있다. 피고인의 구제 신청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검사가 이렇게 그만 폭이 넓죠. 여기서 요거만 보면 되는데 유리한 증거를 수집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니까 유리한 증거를 제출했다면 그걸 없애버리면 안 되고 제출해야 됩니다. 또 나중에 여러분 여기 앞에 써놓을게. 변호인의 한번 넣을게요. 소극적 진실 의무와 비교. 소극적 진실 의무와 비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변호인의 소극적 진실 의무와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종이책이 아니니까 저는 이제 종이책 세대니까 종이책으로 보면 이렇게 찾아볼 텐데 수업하면서 전자책에 또 찾아보려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써만 놓으세요. 변호인의 소극적 진실 의무와 비교된다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검사고요. 재판 집행기간이죠. 집행기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집행기간은 그러면 첫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왜 검사가 재판을 집행하는가? 써볼까? 신속한 집행.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검사가 집행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조만 보필하고, 요 81조랑 115, 요 420조만 보면 되는데, 요만 보면 되는데,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검사가 집행을 지휘하죠. 나머지는 수사에서 보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요거 써볼게요. 형 집행장은 검사가 발부해요. 형 집행장은 누가 발부한다고요? 검사가 발부한다고. 형 집행장은 검사가 발부하기 때문에 영장이 아닙니다. 형 집행장은 일단 영장이 아니라 영장은 법관이 발부해야 돼요. 그래서 법관의 영장이 아니니까 형 집행장은 검사가 발부합니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외워야 된 형 집행장은 검사가 형을 발부하는 거니까 영장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 더 초면은 그렇지만 영장 아니지만 여러분 써볼게. 집행 절차가 준용돼요. 절차는 거의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영장 아니지만 절차는 준용되기 때문에 형 집행장도 제시가 필요하다까지. 제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형 집행장은 좀 어려운데 영장은 아닙니다. 형 집행장 영장은 아니지만 영장의 집행 절차가 준용되기 때문에 제시가 필요하다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하시겠습니다. 요거까지 알아두면 검사가 끝나게 되는 것이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검사가 끝났고 이제 마지막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인데 피고인은 요건 약간 지금부터 제가 보자는 것만 보시면 돼요. 피고인을 보실 건데 피고인은 먼저 피고인이 누구냐? 여러분 잘 믿으세요. 피고인은 먼저 공소가 제기된 자입니다. 앞에서 공소가 제기된 자예요. 공소가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진범인지 여부는 불문하죠. 진범이 아닐 수도 있죠. 쉽게 말하면 공소가 제기돼도 진범이 아니면 무죄 판결이 가능한 거죠. 아니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법관이 증거를 조사해봐야 아는 거지. 피고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는 아닌 거지 않습니까? 무죄 많이 나오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검사들이 무분별하게 막 검찰 휘둘러대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인 것이지 꼭 진범일 필요까지는 없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볼 필요 없어요. 제가 보면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이고 진범일 필요까지는 없다. 진범인지는 재판을 해봐야지만 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안. 두 번째, 구배 개념입니다. 구배 개념인데, 피의자하고 수형 요거 두 개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시간적인 개념인데, 자, 우리가 여러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잘 봐요. 내사를 거쳐서 내사한 다음에 입건이 되면 수사가 되는 거죠. 들어본 적 있죠? 아마 한번에 말씀하신 내사가 입건이 되면 수사가 되는 거고, 수사에서 공소를 제기하면, 수사는 뭐 1차 수사가 있고 2차 수사가 있지만 공소를 제기하면 공판이 열리죠. 공판이 열리는데 형이 확정돼요. 형이 확정되면 형을 집행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사, 수사, 공판, 집행 이 네 절차가 있는 거예요. 내사, 수사, 공판, 집행 네 절차가 있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사를 받는 사람을 피내사자라고 하고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내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받으면 피의자 요거 나와 있죠. 피의자는
수사의 대상이에요. 수사의 대상, 피의자입니다. 사실 같은 사람이면 그 다음에 공소가 돼서 공판 열리면 피고인 맞죠? 그 다음에 집행하면 수형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 명은 사실상 전부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피대사자,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랑 같은 사람이죠. 자꾸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무슨 자꾸 음료수 갖고 오고 뭐 웃고 막 시실 웃고 미친놈 같아요. 썸남이죠. 피대사자. 얘들 그러다 너 사귈래? 난 관심 있니? 사귈까? 입건. 사귀기로 하면 뭐죠? 이제 피의자. 남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썸남이었다가 사귀기로 하면 남친 또는 여친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시험도 붙었으니 결혼할까? 결혼하면 피고인. 결혼하면 피고인이 되는데 결혼하면 이제 결혼한 피고인이 아니라 공소를 제기하면 피고인이 되는 거야. 같은 사람이 결혼하면 이제 원래 썸남, 남친, 그다음에 결혼하면 왼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확정돼서 이혼하죠. 이혼하면 이제 다시 친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죠. 이렇게 같은 사람인데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수형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피의자도 다르고요. 수사의 대상이 피의자고 수형자는 확정 판결이 수형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쓸게. 요 개념 쓰시고요. 수형자는 개념이니까 수형자라 말하면 여러분 눈치를 까기 때문에 수형자라고 안 하고, 수형자는 이제 확정되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할 때 재심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형자를 다른 말로 재심 청구인이라고 부릅니다. 수형자는 다른 말로 재심 청구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재심 청구인. 요거까지만 아시면 되겠어요. 되시죠? 피대사자 좀 여기다 피대사자 좀 보충해 주시고, 피대사자, 사실 이제 썸남. 그 다음에 수형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 그 얘기는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공동표현인데, 요거 시험 되게 많이 나오죠. 공동표현은 되게 중요합니다. 공동표현은, 피고인인데, 동일한 절차에서 여러분, 심판을 재판으로 바꾸면 돼요. 심판은 재판인데, 그러니까 공동으로 재판 받는 사람이죠. 이때 피고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병합심리입니다. 병합심리. 이미 우리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할 공부하면서 관할의 병합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병합이 되면 이분들이 공동 피고인이 됩니다. 병합이 되면 공동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합심리 되면 공동피고인이, 이거는 소송법상 개념이에요. 소송법상. 경소법상 병합심리가 되면 공동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표현은 반드시 공범자일 걸 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범자는 알겠지만 형법상 개념이죠. 형법상 개념이기 때문에 공범이 아니더라도 공동표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공범이 아닌데 공동표현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절도죄하고 작물죄. 여러분, 절도하고 작물이 공범이라고 보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절도하고 작물은 공범이 아니죠. 하지만 병합심리가 되면 이제 공동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범자일 걸 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데 일괄 기소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기소가 같이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 기소, 여기 하지 말고 일괄 기소를 치고 각자 기소 후에 각자 기소된 다음에 추후에 병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기소된 다음에 추후 병합되는 거니까 함께 일괄 기소되는 것도 아니죠. 거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왕인데 공동표현은 심리의 병합으로 같이 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재판받는 거지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 앞에 쓴다면 공동피고인은 일단 공범도 아니지만 공동피고인은 피고인도 아닙니다. 이걸 요약을 하면 일단 위에 어디서 쓴다면 공동피고인은 공범도 아니죠. 공범도 아닙니다. 공범도 아니고 공동피고인은 피고인도 아닙니다. 피고인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이 재판하더라도 그냥 편의상 같이 재판할 뿐인 거죠. 마치 우리가 여러분 기차를 같이 탈 수 있어요. 기차를 같이 탈 수 있는데 기차는 여러 명이 타는 거니까 같이 탈 수 있죠. 그러나 꼭 기차를 같이 타는 사람이 가족이거나 일행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로따로 탈 수 있고요. 또 어때요? 그러니까 기차를 탄다고 생각하면 돼. 기차를 또 동시에 서울에서 같이 탈 필요도 없어요. 누구는 광명역에서, 누구는 또 저쪽 청량역에서 따로따로 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괄 기소될 필요도 없어요. 공범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는 각각 차비를 내야 돼요. 피고인 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관계는 여러분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동피고인은 마치 그 기차나 버스의 어떤 승객 같은 같은 한 차를 탔다? 이런 정도의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그 말을 조심해야 돼. 한 배를 탔다 그러면 운명 공동체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진짜 이거는 뭐 어떤 그 비유컨대 한 배를 탄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배를 같이 탄 거예요. 본인 승객. 그래서
계급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1인에 의해서 발생한 사유는 다른 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죠. 즉 개별 책임이 원칙입니다. 개별 책임이 원칙인데 요것만 좀 기억할게요. 개별 책임 원칙 옆에다가 써볼까? 따라서 공동 피고인 A가 한 증거동의입니다. 한 증거동의는 한 빼고 공동 피고인 A가 한 증거동의는 다른 공동 피고인 B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동의를 A가 했을 때는 그 증거 동의는 A 본인한테만 효력이 있는 거지 다른 공동 피고인 B에게는 효력이 있다 없다 이게 원칙이건 이건 뒤에 나중에 제가 증거법에서 증거 동의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피고인 A가 한 증거 동의는 다른 공동 피고인 B에게는 효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요 원칙이야. 예외가 뭐냐면 요거 그냥 읽고 넘어갈게. 뒤에 또 할 거니까 피고인에서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소한 공통되는 때에는 공동에서 원칙판을 파기해야 한다. 이게 그 유명한 공동 피고인을 위한 파기입니다. 써만 놓으세요. 미안한데 실수했는데 이 증거 동의는 제가 할 수 없어요. 써만 놓아야 돼. 증거 동의는 함성 선생님이랑 같이 하실 거고 이거 원칙이야.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동의는 다른 효력이 없는 게 원칙인데 요 예외가 공동 피고인 파기. 요건 제가 상소 심에 나오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 피고인 파기가 예외라는 거요. 요거는 밑줄 쳐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왜냐면 위에서 하는 거 피고인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건 뭐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이익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증거 동의는 불리한 거거든요. 불리한 거니까 한 사람한테 효력이 미치는 거지만 이익을 위해서 할 때는, 위해서 할 때는 다 같이 해줘도 상관없죠. 좋은 건 나눠 쓰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옛날에 그 유괴범한테 그 희생당한 이윤상 어린이의 책상 앞에 서서 온 국민을 울린 말인데,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근데 요즘 안 그렇죠? 기쁨을 나누면 어떻게 되죠? 질투의 대상이 되고요. 슬픔을 나누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누지 않아야 되는데, 아무튼, 뭐 원행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나눠 쓴다는 거죠. 같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실무용어인데 공동 피고인을 실무용어로는 상피고인이라고 부른다까지 알아두면 되겠어요. 공동 피고인을 실무용어는 상피고인이라고 부른다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표현 특정입니다. 그러면 피고인에 대해서 다 됐고요. 표현 특정은 여러분 여기다가 밑줄 치고 한번 써볼게요. 표현 특정은 개념을 말한다면 도대체 누가 피고인인가? 특정이라는 말은 누가 피고인인가? 심판이 되는데 그럼 여러분 피고인은 여러분 혹시 불구불리라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는데 법원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것만 재판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람만 재판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사람, 검사가 지정한 사람, 이 사람이 피고인이죠. 검사가 공소장에 지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검사는 애당초 공소장에다가 피고인의 성명, 이름, 근데 동명이인이 많죠. BTS에도 저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도 있고 또 걸그룹에서 왕따 혐의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저랑 이름 똑같은 사람이죠. BTS 세계적인 그룹, 이 BTS에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걸그룹 중에 왕따 혐의를 받은 사람도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또 모델도 있고, 아역배우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쓰면 몰라요. 동명이인. 그 다음에 기타 특수한 사안,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나이하고 뭐 성별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 있다면 전과 이런 것들을 다 써야 돼요. 특정 기재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재가 되고 고기에만 효력이 미치죠. 요게 여러분 사실 요게 표시설이에요. 표시설. 검사가 고지에 기재한 사람, 지정한 사람한테만 표시설입니다. 표시설이야. 이게 원칙입니다. 표시설이 원칙. 저를 믿으세요. 표시 원칙이야. 왜? 불고불리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람한테만 효력이 미치니까 불고불리의 원칙상 표시설이 핵심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불고원칙상 표시설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표시된 사람이랑 표시된 사람이랑 피고인처럼 행위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처럼 행위하는 사람이랑 그 그러니까 갑이라고 써 있는데 을이 나와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소장에는 갑이라고 나와 있는데
갑이라 을이라고 써 있는데 갑이 막 나와서 활동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럴 때는 모든 거, 여러분, 행위에서 자산, 이거는 항상 앞에서 종합적으로 다른 상황까지 고려해서 일치하지 않을 때, 불일치할 때가 문제예요. 그냥 외우는 거 아니에요. 불일치할 때는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는 형식적 표시만 할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종합해서 실제로 표시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좀 저를 믿으셔서 써줄 것 같다면, 이 실질적 표시설을 중심으로 하되, 실제라는 말은 표시에만 국한하지 말고 도대체 검사의 의사. 저 의사는 검사의 생각, 검사의 닥터가 아니고요. 검사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설을 중심으로 하되 표시가 안 됐을 때는 그렇다면 도대체 검사가 누구를 피고인으로 하고 싶었는지 그거를 고려해서 하는 게 바로 실질적 표시의 입장이다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표시설 중심으로 표시의 입장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표시설로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 다 됐고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성명 모용입니다. 성명 모용인데 성명 모용은 뭐 별표하는 게 정도. 숫자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모용은 여러분 요거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뭐 여기다 쓸까요? 모자가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데 모자가 한문으로 이렇게 쓴단 말이죠. 모자가 한문으로 이건데 여기에 이렇게 두건 건자를 붙이면 이게 모자할 때 모자예요. 모자할 때 모자인데 모자는 두 가지가 있죠. 이 머리에다 쓰니까 머리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 절차할 때 그런 머리 절차라는 거죠. 서두인 것이고 모두 절차 나중에 공판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모자 쓰면 뭐죠? 안 감은 머리를 위장할 수 있는 거죠. 덮어 쓰는 거야. 덮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장의 뜻, 위장의 뜻, 위장할 모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말인데 모용은 그렇다면 결론하죠. 모용은 뭐죠? 모용은 도용이에요. 도용. 남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죠. 그래서 피의자 갑이 수사를 받았어요. 갑이 수사를 받았는데 을의 성명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 갑이 수사 받으면서 이름이 을이올시다라고 갖고 있는 을의 막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성명 모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는 거기서 속았다고 가정하면 검사가 속았을 때는 공소장에다가 을의 이름을 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은 갑인데 재판을 가봤는데 표시만 을로 돼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명 모용입니다. 성명 모용이야. 그러면 이 성명 도용이 전형적으로 표시된 사람과 피고인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도대체 누굴 피고인으로 할 거냐는 거죠. 일치하지 않을 때. 이때는 표시된 을을 피고인으로 하면 안 돼. 왜냐면 을은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피모용자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표시가 됐다도 애당초 검사는 갑을 따라잡고 싶었던 거지 을은 아니죠. 을은 엮어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걸 싹 해야 돼. 판례에 의할 때 그러니까 표시설만 가지 않고 실질적 표시설을 본다면 검사의 의도를 고려해서 모용자만 피고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용자가 실질적 표시설에 의해서 모용자가 표현되는 건데, 요 갑을 실질적 피고인이라고 부르고, 가로 열고, 피고인이 되어야 할 자죠. 검수사를 받고 하는 건 피고인이 되어야 할 자. 이 사람이 바로 갑이 피고인이 되는 거죠. 실질적 표시설의 입장에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됩니다. 피모용자한테는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정을 해야 돼요. 정정입니다. 정정인데 요 정정이죠. 보이세요? 정정은 바로 잡는 거야. 어떻게? 요 그림을 하면 표시를 갑에서 왜 이러니? 을에서 갑으로 표시를 정정해서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모용자를 공소제기한 거죠. 그래서 모용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지 피모용자를 재판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잘못 썼을 뿐인 거죠. 잘못 썼을 뿐인 거니까 실제로 피고인이 될 사람은 모용자인 거죠. 그래서 모용자가 재판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 보이세요? 명의사칭. 요게 모용이에요. 명의사칭이 바로 모용. 그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모용한 사람만 문제지 피모용자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밑줄을 쳐야 되는데 요거 제가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지금 요 1번까지만 볼게요. 1번 말한 거니까 1번에 보면 모용자가 피고인이기 때문에 갑이니까 검사가 정정하면 돼요. 정정은 바로 잡는 거죠. 표현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 나중에 여러분 이미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변경할 때 변경이라는 것은 바꾸는 거예요. 바꿀 때는 이거는 네 마음대로 막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이때는
변경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변경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정정은 변경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고치는 거니까 정정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볼게. 정정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가 없어요.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고치는 거니까 허가가 필요 없고요. 두 번째, 정정하면 그냥 아까 말했지 바로 위에서 뭔가 정정하면 재판하면 돼요. 바꾸는 필요는 있는데 정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공소제기가 잘못된 거죠. 공소제기가 절차가 위반한 거니까 법률 잘못된 공소제기라는 거죠. 그래서는 법원은 재판 못 해줘요. 기각을 하는데 기각인데 피고인이 없는 건 아니잖아. 표시가 잘못됐을 뿐 지금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로 표시돼 있지. 그래서 이때는 판결이에요. 판결. 이렇게는 재판 못 해줘. 판결. 결정이 아닙니다.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피고인이 있기 때문에 표현이 없는 건 아니니까 공소기각 판결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피모용이 아무나 하면 그래서 여러분 쉬는 시간에 요 두 개, 요 판례 두 개 요거 잘 기억하시고 요 두 개 판례 읽어보시고 다 그러니까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뭐 피모용자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성명 모용의 소송이었죠.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위장 출석을 같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